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8월 13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매달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7, 8월 너무 더웠죠? 폭염 속에서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총평 강의로 이번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 잘 해보시고요. 또 다음 급수로 단계별로 준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듣기부터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듣기 전체 난이도요. 하였어요. 지금 상반기에서는 제일 쉽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그렇게 쉬웠나요? 네,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면 1부분부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쉬웠냐면요. 이번 듣기 영역에서는 지문에서 동일한 답이 직접 언급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면 듣기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 유형은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휘만 간단하게 바꿔서 변형된 문제 위주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체감하시기에 비교적 쉽게 혹은 많이 들린다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한 문제 정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어 먼저 확인하시는 거 듣기 과정에서 반드시 해주셔야 될 작업이죠. 항공편이 이미 이륙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동사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이륙하다 뭐 있어요, 여러분? 起飞가 있었어요. 이 정도의 어휘는 4급 어휘니까 꼭 숙지하시고 가셔야 되겠죠. 起飞, 航班已经起飞了라는 제시어가 있는데요. 지문에서는 어떤 제시어가 나왔냐면 어떤 항공편의 이름이 막 나와요. CJ 911航班 이런데 이 항공편이 现在开始 어떤 제시어가 나왔냐면 登机라는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우리 登机牌 많이 강조해드렸거든요. 그래서 登机는 탑승하다라는 동사였어요. 여러분 탑승하기도 전에 이륙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무엇을 시작했어요? 登机라는 제시어만 보신다면 아직 이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일치함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쉬운 그리고 마땅히 공부하셔야 될 4급 어휘들이 많이 동일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듣기 시험의 전체 난이도는 하로 제가 설정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핵심 포인트 제1부분 문제풀이 전략은요. 당연히 먼저 무엇을 확인하셔야 될까요?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휘 핵심 키워드, 누구 위주로, 술목 위주로 항상 듣기에서도 찾는 연습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1부분에서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번에 무려 3문제 이상, 뒤에 가면 2문제 이상, 거의 5문제 이상이 동일한 어휘인데 살짝 바꿔서 나온 어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제1부분에서는요. 이런 어휘들이 나왔어요. 자, 包子가 나왔습니다. 包子는 만두죠. 그런데 지문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饺子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包子, 饺子 비슷한 제시어가 나왔지만 보기와 지문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기에서는요. 장지항이 나왔어요. 我女儿想去看长江 이랬어요. 저희 딸이 장지항에 가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북경에 가요. 북방에 가요. 그래서 북경에 가서 처음으로 만리장성에 가서 만리장성을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장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끝까지 언급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지항이 아니라 북경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제시어가 언급이 되었을까요? 장청까지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엘리항이라는 4급 어휘가 나왔어요. 지문에서 그녀가 이미 그를 용서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오해해요. 저의 해명을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어떤 동사, 解释 이런 동사들이 언급됐기 때문에 불일치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는요. 小雨的中文越来越好 그랬어요. 小雨의 중국어가 점점점 잘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작년에 봤을 때 小雨가 중국어를 잘 못했는데 와
一定下功夫.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이번에 만났는데 정말 중국어가 많이 향상이 되었더라 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들 좀 중요하겠죠.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下功夫,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더 시작. 下功夫. 이런 제시어들 여러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4급 필수 술목 나왔습니다. 扔垃圾 나왔죠, 여러분? 扔垃圾는 뭡니까?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실제 시험에는요, 앞에 뭐가 들어갔냐면, 루안이 나왔습니다. 엉망으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기 지문에는요, 没乱扔垃圾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 상해에서 어떤 행사를 열렸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도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일치하겠죠. 그래서 没乱扔垃圾라는 제시어, 일치함을 알 수 있는 이런 제시어도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他对这篇文章太失望了. 그녀는 이 문장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어요. 이런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失望. 그럼 여러분 제시어에 보기에 실망이 나왔으니까 듣기의 내용에 이 문장에 관해서 이 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不够详细. 첫 번째, 상세하지도 않고요. 상세함이 不够,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상세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부족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不够详细라는 제시어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그가 쓴 문장에 대해서 실망함을 우리는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치함을 살펴볼 수 있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호유엔 4급 명사였죠. 종업원이 袋子, 봉투를 하나 들고 왔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종업원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顾客, 고객이. 근데 어떤 고객 여러분? 이런 어휘 나왔죠. 마후, 제가 총평과 적중 강의에서 비교적 난이도 상이라고 제시해드렸던 어휘입니다. 마후는요, 대충하다, 세심하지 못하다는 말이겠죠. 세심하지 못한 고객이 두고 간包,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袋子가 아니라, 봉투가 아니라 包, 가방을 들고 왔기 때문에 불일치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휘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어휘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지난달 총평에서도 적지 않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총평 강의는 선생님 매 시간마다 강조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달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이 총평을 강의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어휘와 내용들을 숙지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듣기 제1부분의 중요 어휘 체크해 드렸어요. 자, 듣기 영역 제2부분도 역시 난이도 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남자에 관해서 혹은 여자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묻는 질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6월 달에는요, 좀 편중이 돼서 시험이 나왔어요. 어떤 유형에 대해서 편중이 돼서 시험이 나왔냐면 상태 상황의 문제들이 거의 대거 15문제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골고루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이 부분과 3부분에 있어서 장소에 관련된 문제가 5문항 정도 나왔어요. 골고루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장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냐면, 여러분, 시관이 나왔어요. 여러분, 시관이 딱 나오면 우리 좀 센스 있게, 이 시관은 어떤 장소를 일컫는다? 大使馆, 대사관을 일컫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 딱 캐치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시관이 나왔을 때 大使馆아니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형적인 장소, 도서관도 나왔고요. 요즘 들어서 화장실에 관련해서 이런 바꿔서 나오는 면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은 시소지엔도 있었고요. 厕所도 있었고, 지난달에 선생님이 총평 강의에서 정리를 드린 것처럼 卫生间이라는 3가지의 표현들은 딱 숙지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관련된 표현도 나왔고요. 슈퍼마켓, 매달 한 번씩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超市이란 제시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店이라는 상점에 관련된 장소에 관련된 문제들이 골고루 5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문제 유형도 많이 나왔죠.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5문항이 나왔어요. 첫 번째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하반, 야근하다.
나왔고요. 填表 듣기 참 자주 나오는 동사 목적어네요. 填表는 표를 작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는요. 参加面试 면접을 참가하다. 그 다음에 收拾厨房 주방을 收拾 정리하다. 여러분 이러한 동사 목적어 위주로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사 목적어 비교적 어려운 어휘보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급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보시면서도 그렇구나 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달에도 나왔는데요. 파니,說明書 뭡니까? 설명서를 번역해달라.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보기와 활용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했죠. 상황 및 상태를 묻는 문제가 무려 동일하게 5문항 이상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어휘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요. 자, 이외라는 동사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뭐뭐인 줄 알았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어떻게 해석해드렸죠? 이외에는요. 뭐뭐인 줄 알았다. 그럼 여러분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네 라는 의미였죠. 자, 한 남자가 아주 옷을 두껍게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너 왜 이렇게 두껍게 입고 왔니? 그러니까 이외 야오 지양원 여러분 취향이 뭐죠? 떨어지다. 원은요 원두 온도가 떨어질 줄 알았지. 그런데 오전 되니까 노안호 진짜 따뜻하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남자는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외 야오 지양원 이런 표현들로 정답을 이룰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종이 나왔어요. 무겁지 않아. 제시어 똑같은 거 뭐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겁지 않다라는 건 형용사 칭이라는 제시어로 싹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律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장 변호사님에 대해서. 그는요, 게다가 年轻 젊기도 하고 게다가 어땠대요? 有能力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묘사하는 상태 상황에 관련된 이러한 보기들이 제시어로 출제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는요, 한 남자와 여자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여자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내가 어느 부분이 바뀐 거 같니? 그러고 하니까 남자가 性格变化 이랬어요. 성격이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 성격 변화가 제일 크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性格变化大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종종 많이 나왔었죠. 소금 조금만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글 少放点盐 이런 제시어들까지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 보기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우리 장소를 묻는 문제와 그리고 구체적인 동작을 묻는 문제와 상태 상황이 어떤지에 관련된 문제들이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제2부분의 문제풀이 전략은요. 먼저 무엇을 확인하고 당연히 보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 유형인지 유형을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를 비로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고요. 이것만 2부분과 3부분에서 들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남자에 관련해서 묻는 건지 여자에 관련해서 묻는 건지 이러한 질문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부분 문제풀이 전략 제시해드렸어요. 자, 듣기 3부분은요. 지문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고 하지 않고 하중 정도의 중이라고 제시해드렸습니다. 출제 경향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야기도 나오고 설명문, 그리고 실용문, 그리고 논설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어렵겠죠. 이러한 내용 중에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역시 이번에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문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요. 주제를 묻는 문제 역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유형은요. 이번에 선생님이 제일 강조해드렸던 거는 독해가 됐든 듣기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관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해에서 나오면 듣기에서 나오지 않고 듣기에 나오면 독해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독해의 한문 형식은 나오는데 이번에는 듣기의 긴 지문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아이의 시간을 공부하는 걸로 아주 가득히
배정을 해놓는다면 스케줄을 정해놓는다면 아이들의 뭐가 더 클 것이다. 学习压力很大.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오히려 무엇이 成绩下降. 성적이 떨어질 거래요. 그래서 이 화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줘야지만이 우리 오히려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발전이 되어서 성적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뭡니까? 多给孩子时间 아이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어라. 하자의 이러한 생각을 주장하는 이런 류의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일하게 듣기 제3부분의 문제풀이 전략도요. 당연히 지문을 들으시면서 뭐 잡는 연습하셔야 될까요? 핵심 어휘 체크하는 훈련들을 항상 주술목 위주로 듣기도 주술목을 모르시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도로 어떤 위주로 수로 위주로는 알아들으실 수 있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듣기 제1부분부터 3부분까지 우리 하중 정도의 이번 8월 13일 듣기 문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전체 난이도 역시 정말 독해는 쉬웠어요. 6월에 비해서 7월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웠어요. 독해가 쉽다라는 건 뭐가 쉽게 나왔을까요? 어휘가 쉽다라는 거죠. 보통 구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养成好习惯给我留下了很深刻的印象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는 여러분 구조 아주 간단한 것들만 베이스로 딱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몇 문제만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제1부분의 난이도 역시 빈칸에 알맞는 품사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겠죠. 이번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냐면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양사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서술문에서는요. 5개의 제시어가 나왔는데 그중에 3개. 첫 번째 누구 나왔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所有 형용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降落 뭡니까? 착륙하다. 아까 起飞의 반이었겠죠. 이륙하다 나왔고요. 道歉는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사과하다. 이번엔 시험에도 시황에 이 道歉 고스란히 똑같은 문형으로 나왔습니다. 동사로서 사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휘들이 서술문의 문제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화문에서는요. 结果 명사로서 결과. 그 다음에 至少 부사 최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B에는 뭡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위를 한번 훑을 때 한 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앞에 수사가 오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10번이 나왔었어요. 이런 등의 어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서술문하고 대화문 문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46번에 보니까 뭐뭐的时候뭐뭐 할 때. 그럼 여러분 여기는 뭐 들어와야 될까요? 동사 들어와야 되겠죠. 비행기가 起飞 우리 아까 듣기에서 나왔고 이륙할 때. 그러면 혹은 뭐뭐 할 때 不允许 동사. 윤호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하가 목적어. 使用电脑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언제요? 비행기가 起飞하고 그럼 반이요. 누구 있습니까? 降落까지 딱 넣을 수 있겠죠.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는 컴퓨터 사용을 허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급어의 允许 그 이하가 목적어의 형태로 쓰이는 예문들이 서술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에서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빈칸이 어디 앞에 있어요? 여우라는 동사 앞에 있네요.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접속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접속사 제시어에 없죠? 그럼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至少 부사만 딱 들어가면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강조해드렸던 리똥 나오네요. 그렇죠? A, 리, B, 거리의 간격 딱 나오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곳은 주유소에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车马上要没有了. 기름이 곧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至少 최소한도로 有2公里. 요 뒤에 수치 수량이 목적어 나왔죠. 공리라는 제시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최소한도로 2km가 아직 있습니다. 真后悔 너무 후회가 돼요. 뭐 하는 것을 후회합니까? 出发前 출발 전에 没把油箱 이 주유통에다가 加满 기름을 가득 채우지 않은 것을 정말 후회하네요.
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로가 있기 때문에 수로 앞에 빈칸이 있으므로 부사를 넣어주면 되겠다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서술문 문제와 우리 대화문 문제 각각 한 문형씩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1부분의 문제풀이 전략은요. 빈칸 안에 먼저 주어진 제시어의 품사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의 후보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사가 2개가 나왔거나 명사가 2개가 나왔을 경우는 문맥상 가장 알맞는 어휘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품사 1순위, 그 다음에 품사로 안 되면 앞뒤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도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독해 제1부분 문제풀이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어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난이도는요, 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출제의 경향은 먼저 보기에 있는 앞뒤 접속사의 호응 구조를 단서로 순서를 배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논리관계. 논리관계라는 것은 첫 번째, 시간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단서가 될 수 있는 제시어를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지시대명사의 사용. 앞에 누군가가 언급이 되어야지만이 그 뒤에 지시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원인이 있는 다음에 그 뒤에 결과가 나오거나 하나 더 있죠.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다양한 논리 구조를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 이번에 접속사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뭐뭐라 해도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지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적중 강의에서 제가 수일안에 있단 실비라고 해서 기본을 강조해드렸죠. 그거보다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서 수일안 대신에 뭐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징관. 비록 A이지만 그럼 앞뒤에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란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뭐 때문에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요유. 그 다음에 인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접속사가 단서가 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원인과 결과에 관련돼서 지시대명사에 관련해서 시간의 흐름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他还是 그는 여전히 会感到 동사 체크하시면 되겠죠. 很伤心 아주 상심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여러분 지금 현재의 시간 관계예요. 자, 라를 나왔어요.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지인관 나왔어요. 그럼 누구와 누구를 딱 연결해 주셔야 될까요? C와 B를 우선적으로 수일안 A, 但是 B처럼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C를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那件事已经过去很久了. 이 일은 이미 지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관계 每次回忆起来 매번 뭐 할 때마다, 해상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결과가 딱 나와야 되겠죠.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의 현재 여전히 아주 상심함을 느낍니다. 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위치는 B, D에 딱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C, B, A로 尽管那件事已经过去很久了然而每次回忆起来他还是会感到很伤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의 호응 구조에 관련된 문제가 기본이고 이런 문제들이 최소한도로 4문제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접속사의 호응 구조를 꼭 암기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독해 제2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전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의 이러한 논리 구조를 딱 머릿속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의 호응 구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원인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의 흐름은 과거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시간 순서대로 활용해 줘야 될 것이며 지시대명사의 사용과 추상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네요. 제2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해 제3부분 난이도 역시 하.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가 듣기가 쉬웠어요. 독해가 좀 어려울까 걱정을 했거든요. 아, 독해도 너무 쉬웠어요. 정말 쉬웠어요. 그래서 독해의 출제 경향은요. 제3부분의 출제 경향은 제일 많이 18문제 쭉 나오는 것들이 세부 상황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제를 묻는 문제가 한 문항 정도에서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上文 위의 문장이 告诉我们应该怎么做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까? 学会 할 줄 알아야 돼요. 배워서 익혀야 됩니다. 무엇을요? 관리 시간,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익힐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接受失败 술목이죠.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고 懂得改变 懂得는 뭐죠? 알다. 改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别害怕竞争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중요한 술목. 그래서 제가 토끼 제3부분에서는 적어도 제시어, 보기에 나오는 제시어들만큼은 꼭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 위주로? 술목의 위주로 꼭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문의 내용이 나오는지 이 위에 있는 문장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요. 2015년 12월에 고스란히 나왔던 제시어예요. 그래서 저희 총평 강의를 가지고 잘 정리하셨던 분들은 아, 이런 게 또 나오는구나. 로테인즈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失败是成功之母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要想获得成功 성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首先得 뭐 하라고요? 接受失败 실패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只有 나오면 접속사의 호응구죠. 才 나오죠. 반드시 A 해야지만이 B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유일한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B 할 수 있을까요? 勇敢地接受失败 용감하게 실패를 받아들이고 并端继续努力下去 동사 나오죠. 계속 노력해 나가야지만이 실패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해야지만이 비로소 알 수 있습니까? 获得最后的成功 제일 마지막에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A 해야지만이 비로소 B 하다. 只有才 나오죠. 자, 그런데 有些人没能成功 어떤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往往是因为 이유가 나오죠. 他们在失败时 그들이 실패를 했을 때 就选择放弃 뭡니까? 포기함을 선택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알려줍니까? 뭐 하도록 하나요, 여러분? 失败是成功之母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接受失败 실패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라고 알려드리겠죠. 정답은 B까지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독해 제3부분 문제풀이 전략 반드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될까요? 질문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보시고 지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주술, 목을 잡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주술, 목을 잡는 연습을 하면서 정독이 아닌 속독으로 바꿔서 나오는 표현 아니면 핵심 키워드를 잡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독해 제3부분 문제 푸는 전략이었어요. 자, 제가 독해까지 딱 풀고 나서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듣기가 너무 쉬웠는데 그리고 독해가 너무 쉬웠는데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이러한 영역들이 쉬우면 당연히 남는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쓰기는 배점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쓰기가 어려우면 어떡하지? 근데 저의 예상처럼 쓰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중상 정도. 그래서 쓰기 전체 난이도는 중에서 상. 쓰기 제1부분은요. 중 정도. 웬만큼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6대 문장 성분에 관련해서 이러한 기본 문형을 완성하는 문제가 이번에는 7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다양한 특수 문형. 여러분 예측해 보시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15년 9월부터 나왔던 게 어떤 문장이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적중 강의에서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바자구문. 이번엔 당연히 바자구문 나왔고요. 비교문. 이러한 특수 문형의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가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대 문장 성분, 주, 술, 모,
주어,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어, 수로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어까지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왔는지 두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表演. 너무 쉬워요, 여러분. 表演. 선생님이 동사로서 공연하다도 있겠지만 동사라고 딱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중국어는 어휘가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자리에 놓여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表演을 동사라고 외우시기보다는 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로서 공연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구나까지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헌이 나왔으니까 앞에 형용사나 아니면 심리동사가 있으면 심리동사를 꾸밀 수 있겠고요. 저 시에 나왔으니까 누구 꾸며주면 될까요? 명사, 징차이, 사급 필수 형용사, 훌륭하다. 演员더 나왔으니까 명사 연결. 자, 여러분 이런 제시어 딱 보면 이 문제 뭐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까? 형용사 수로문. 형용사가 수로가 된 문장이죠.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누구 있어요? 징차아이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훌륭해요. 자, 그럼 무엇이 훌륭합니까? 수로가 딱 결정이 되는 순간 뭐가 정해지죠? 주어가 결정이 됩니다. 뭐가 훌륭하지요? 表演. 그래서 이 表演은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다. 주술의 형태를 딱 잡으셔야 되겠죠. 表演精彩. 여러분 형용사 수로문이 보통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주어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형용사는 보통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양한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관형어의 수식 받아봅시다. 这些는 명사 나와야 되겠고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演员. 이 전체가 구조조사와 함께 주어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였겠죠. 그래서 这些演员 이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러한 배우들의 공연이 어떻다? 精彩. 형용사 단독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정도부사 딱 들어갔겠죠. 这些演员的表演很精彩.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 수로문 꼭 한문하고 나온다고 선생님이 강조해드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表演精彩, 주술의 형태만 여러분 기억하셔서도 어순배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到处. 여러분, 到处를 사전에 찾으시면 명사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보통 부사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到处가 딱 나오면 호응할 수 있는 부사가 도처의 모두라고 많이 쓰여요. 그래서 到处 또는 같이 쓰이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니까 어디 앞에 들어가야 될까요?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호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같이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 따오는요. 몰라도 명사, 지혜는 거리, 도도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 양쪽은요. 시 나왔어요. 동사. 그 다음에 명사 나왔으니까 목적어. 그러면 결정됐네요. 누가? 동사예요. 시. 목적어 이미 나왔네요. 수, 예, 나뭇잎이래요. 자, 어디가 다 나뭇잎이래요? 지혜 따오, 两边. 길거리 양쪽이 이런 말이겠죠. 길거리 양쪽이 两边. 시, 수, 예. 이까지가 주, 술, 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어의 어순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到处 또는 어디디, 주어디, 수로 앞에서 들어가서 도처에 모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街道两边到处都是树叶까지 주어 뒤에 수로 앞에 부사어로 쓰인 케이스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街道两边到处都是树叶까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이러한 문형들이 실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이번 시험에는 받자문과 비교문과 겸어문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중에 받자문과 비교문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어 딱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받자구문 있죠? 이건 받자구문이구나. 그러면 주어, 바, 그 뒤에 누구? 목적어, 대상,
이 대상에다가 구체적인 동사를 가해서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기타 성분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성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어요. 앞에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엉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수엉은 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먹었는데 그 결과 남았다? 먹다 남은 거죠. 그래서 주어텐 칠성. 모르는 단어 있어도 그 뒤에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만 나오면 된다? 명사만 나올 수 있도록 제시해주면 된다는 거죠. 마마, 엄마고요. 다오는요, 엎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엎질러 버렸다? 버려버렸다란 말이겠죠. 우리 버릴 때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 뭔가를 다오띄어. 그죠? 그래서 다오띄어. 이런 제시어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왜? 쓰기 제2부분에 이런 것들이 활용돼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 다오띄어. 그 다음에 차이 명사 나왔어요. 바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어바 대상 그곳에 구체적인 동작을 가해요. 기타 성분이 존재한다라는 문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마마. 그죠? 그럼 기본적인 어순 만들어 보시죠. 바. 그 다음에 무엇을? 차이. 음식을. 그렇죠? 어떻게 써요? 바, 차이. 어떻게 씁니까? 구체적인 동사. 엎질렀다. 그리고 그렇게 해버렸다. 버려버렸다란 말이겠죠. 다오디아올라가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요리? 관용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 관용어가 뭡니까? 어제 먹다 남은 음식 들어가야 되겠죠. 昨天吃剩 이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요. 剩的菜倒掉了 가 들어가야 되겠죠. 妈妈把昨天吃剩的菜倒掉了.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오라는 동사만 알아도 그 뒤에 결과보 띄어오는 많이 배워주셨죠. 그래서 동사 뒤에 결과보가 들어가는 형태구나. 이게 동사겠구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마把昨天吃剩的菜倒掉了까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자 구문이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누구 있어요? 비 나왔죠. 자, 그럼 비 나왔다. 그러면 주어 비.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비교대상. 그 다음에 누구? 수러. 근데 그 수러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차이가 나는 양이 나와야 된다. 비교문이 나왔다고 하면 거의 다 이 문형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량 뭡니까? 명사로서 수죠. 今年的新生, 신생이 뭐죠? 우리 해커스 교재 듣기에 나왔었어요. 신입생입니다. 더 나왔고 명사 적어주시면 되겠죠. 2배는 뭡니까? 차이가 나는 양, 1배. 比前年 작년보다 누구 있어요? 수러. 딱 어순이 나오잖아요. 그럼 수학 공식 대입하는 것처럼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수량. 수량이요. 들어가야 되겠죠. 뭐보다? 比 작년보다 前年 수러. 多了 그 뒤에 차이가 나는 양 2배까지 딱 적고 마침표 딱 마무리. 근데 어떤 수량? 관용어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今年的新生的数量.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더 너무 많다. 그래서 今年的 이건 생략할 수 있어요. 今年新生的数量.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今年新生的数量, 올해 신입생의 수량이 比前年 재작년보다 多了 차이가 나느냐? 2배, 1배 많아졌습니다. 여기까지 받자 구문과 비교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난달에 적중 예상 강의에서도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중요한 특수문형으로서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었다면 답을 맞춰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쓰기 제1부분에서 문제풀이 전략 너무 중요하겠죠. 제일 먼저 누구를 배치한다? 이 수로를 잘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수로를 딱 잘 잡아주셔야지만이 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주어와 목적어가 수식을 받는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관용어. 저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선생님이 관용어 딱 들어가면 강조하는 어순이 있죠. 뭐 있어요, 여러분? 수사, 양사, 수식어, 떠명사 이거 그냥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자, 수로를 꾸며주는 뭐가 있어요? 부사가 있죠. 자, 그럼 부사 딱 들어가면 외우셔야 되는 게 뭡니까? 보조개, 그렇죠. 부조개, 형더. 당연히 예외는 있어요. 그 예외는 또 두 가지의 형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께서 싹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즘 근래에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온다고요? 수어의 동작에 대한 결과, 수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이 보어는 종류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해커스 교재 가지고 보어의 종류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다가 독해에 들어가서도 보어가 나오면 아, 이건 어떤 보어야? 라고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쓰기 제2부분에 가서 이 보어를 활용해서 문장, 우리 처음으로 나왔던 예문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6대 문장 성분, 주술목에다가 관형어, 부사어, 보어의 정확한 위치까지 숙지해 보신다면 어순배열 문제 4급에서뿐만 아니라 5급도 구조는 바뀌지 않거든요. 문제 어휘만 아시며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1번 문제풀이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자, 이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하 계속 하 나오다가 쓰기 제2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상. 왜 어려웠을까요? 아, 시험이 나왔는데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가 나왔냐면 동사, 명사, 형용사 순으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도 나오지만 사물이 등장하는 그림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존의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이번에 기존의 문제에서 응용된 문제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쌤이 딱 2개만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저도 이거 보고 딱 놀랐어요. 첫 번째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제시어는 쉬웠어요. 콩. 와, 근데 이 그림을 보자마자 제가 걱정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랑 저랑 같이 외웠던 예문은 상자였어요. 2014년부터 2016년 1월에도 이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这个盒子是空的确实很轻 이런 문장을 외웠었어요. 근데 제시어가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 걱정됐던 게 듣기에서 나왔었는데 이러한 제시어 지금 뭐예요? 냉장고를 알까? 아, 퀘스천 마크. 우리 학우님들이 냉장고를 알았을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빙샹 명사로서 냉장고예요. 냉장고가 비어있죠. 그러면 뼈대 이것은 냉장고이다. 시작. 这是冰箱. 냉장고는 어떻게 세요? 한 대, 2대 가전제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예문은 만들 수 있어요. 这是 그렇죠? 冰箱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냉장고예요? 스님이 아까 강조해드렸던 누구? 관형어의 어수를 넣었어요. 수사, 양사, 수식어, 또 명사의 어수를 넣는다면 이 냉장고는 가전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가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어때요?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 비어있는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这是一台空的冰箱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강조해드렸던 뭐도 쓸 수 있어요. 조년문도 쓸 수 있겠죠.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줄이 주어, 장소. 这里有一台空的冰箱 그래서 조년문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선생님이 조년문을 좀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这里有一台空的冰箱 이라는 예문들도 활용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술, 목의 문장인 이러한 문장도 관형어의 어순 아니면 조년문을 써서 주어가 장소가 나와서 这里有一台空的冰箱 이러한 문장들도 완성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제가 우려하는 거는 빙샹을 여러분 적으셨어요? 빙샹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휘들 숙지하시고 쓸 수 있으셨다면 1번 문제 충분히 활용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1번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한 남자가 길을 헤매고 있는 듯한 이런 제시어가 나왔고요. 자, 제시어로서는 방향이 나왔어요. 방향은요. 쓰기 제2부분에서는 처음 나왔지만 독해 파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제시어예요. 명사로서 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선생님이 총평 강의 꼭 보라고 말씀드렸죠. 한 남자가 지도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루라는 제시어를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면 왜? 그가요. 他对这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가 이곳에 不熟悉 알지 못합니다.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예문 여러분 지난 총평에 가르쳐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他对这里不熟悉
他对这里不熟悉. 그는 이곳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찾았다라는 동사 누구 있어요? 找到. 그럼 찾을 수 있다 없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뿌와 더가 들어가면 선생님이 가능보에 확장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찾을 수 없습니다. 시작. 找不到. 무엇을 찾을 수 없습니까? 방향을. 근데 어떤 방향요? 독해에서는 이런 예문이 나왔어요. 정확한 방향을 찾아야만 한다. 이런 예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어가 정확하다는 형용사 누구 있었습니까? 正确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이곳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생소했어요. 처음 나오는 제시어. 이런 거 정리하셔야 되겠죠. 找不到正确的方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找不到正确的方向. 找不到正确的方向.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지난달에 나왔던 형태를 똑같이 쌤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문장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문장들에서 조금씩은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 나왔던 방향에 관련해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난이도상.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해커스 사급교재는 정말 기본서입니다. 기본 것도 공부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실전까지도 문제까지도 풀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쓰기 제2부분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요. 우리 독해 파트에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나오는 어휘들과 그리고 쓰기 제2부분에서 나오는 이러한 제시어들을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린 총평과 적중 강의를 통해서 꼭 좋은 문장들 암기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급 학생들한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면 굉장히 이상한 한국어적인 어감으로 문장을 만드시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런 문장들을 거의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다년간 강의를 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문장들을 좀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월 달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8월 적중 강의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적중 강의만큼은 매달 시험 보기 전에 항상 확인을 하시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어휘나 그리고 문장들 그리고 내용들 정확하게 숙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13일 총평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무더운 여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